안녕하세요. 많이 다 된 나이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떨치고 진짜 행복을 찾은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에겐 세상이 들쪽나도 여러분을 지켜줄 진짜 내 편이 있으신가요? 보통 그럴 때 가족이나 연인을 떠올리겠지만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전 한동안 세상을 비관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을 느끼며 참을 수 없는 고독함에 몸부림치곤 했어요. 숱한 불면의 밤이 지나고 제 영혼에 상처를 입힌 무수히 많은 사건을 겪은 지금은 진짜 가족을 만나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구하다면 참으로 기구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 축복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딸이 귀한 집의 막내딸로 태어난 어머니는 가난한 고학생인 아버지를 만나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했거든요. 아버진 낮에는 목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엔 야간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어머님 미대를 졸업하고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요. 말만 들어도 두 분의 환경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밤늦게 강목과 연장을 들고 퇴근하던 아버지를 어머니가 오해해 때 아닌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인연이 되어 결혼에 이르렀다고 해요. 두 분은 열렬히 사랑했지만 외가에서 보기엔 그건 사랑이 아니었나 봐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찾아온 아버지를 내쫓고 어머니 방에 가둔 건 예상일이고 큰 외삼촌을 시켜 아버지를 구타한 적도 있다네요. 아니, 여보 얼굴이 왜 이래요? 또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때렸어요? 그런 거죠? 아니에요. 일하다 넘어졌어요. 명색이 대패 빠먹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거짓말 마요. 우리 그냥 도망칠까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당신 나무로 집을 지으면 제가 그 벽에 그림을 그릴게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만 생각했다면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지만 우리에겐 우리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잖아. 우리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무렵 어머니의 뱃속엔 이미 제가 자라고 있었죠. 외할아버지는 그 소식에 더 분개하시며 기어이 아버지를 경찰에까지 신고했대요. 풀려나면 다시 신고하고 풀려나면 또 신고하고 그 덕에 어머니는 매일같이 유치장과 구치소에 면회를 갔고 결국엔 철장을 부여잡고 절 낳았죠.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외할아버진 결국 아버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진 그렇게나 열심히 다니던 야간대학을 중퇴하고 처가살이를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성에 안 차는 사이가 막내딸을 임신부터 시켰으니 외갓집 입장에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날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종놈 취급을 일삼았대요. 아침마다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의 구두까지 닦아두라고 시켰답니다. 외할머니는 걸핏하면 인격 모독을 일삼으며 아버지의 자존감을 깎아내렸고요. 무식한 놈이 남의 집 취한 딸을 건드렸으면 종노릇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쓸모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장모님, 제 봉급도 생활비로 다 드리고 있고 장인어른이 시키시는 일도 그말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이제 말 대답까지 안 해. 미운 놈이 미운지만 골라 산다더니 자넨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내 딸 앞게 망친 도둑놈. 어머니라도 이런 아버지를 위로해 주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저를 낳고 몸이 약해진 어머니는 갈수록 신경이 예민해졌고 걸핏하면 아버지에게 자기 신세를 망쳤다고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아마 제가 국민학생 무렵이었을 거예요. 제가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를 주워다 집으로 데려온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마당에 한참 앉아 이 강아지를 어쩌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일단 집을 만들어주자며 뚝딱뚝딱 톱질해 근사한 개집을 만들어주셨어요. 아버지와의 기억이 많지 않지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라 지금도 뚜렷해요. 자, 어떠냐? 이렇게 튼튼한 집이면 해풍이 불어도 멀쩡할 거다. 우와, 아버지 최고. 우리 진짜 이 강아지 키워도 돼요?
그때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시더니 쌀쌀맞게 몇 마디 하고 들어가셨죠? 예, 난 허락 못하니까 당장 갖다 버려. 그런 거 길에서 함부로 주우면 안 된다니까. 네 아버지 봐라.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 얼굴이 불그락 굴러가셨지만 그때 전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화를 내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에서야 어머니조차 아버지를 무시하고 편이 되어주지 못했단 걸 알았네요. 결국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에 막 올라갔을 무렵 이혼을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진 역시 부모 말 안 듣고 결혼한 사람치고 잘 되는 거 못 봤다며 아버지가 짐을 싸서 나가자 대문에 소금까지 뿌렸어요. 저는 그런 외할아버지가 무서워 다신 아버지를 못 볼 걸 알았지만 달려가서 배움 한번 못했네요. 왜 조부모님 심기를 거슬렀다간 저도 아버지처럼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눈칫밥을 먹던 몇 년 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중매로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딸이 하나 딸린 홀아버지였는데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소문나면 얘한테도 안 좋다. 그러니 얼른 재혼하는 게 낫지. 건강식품을 판다니 평생 영양제 실컷 받아먹겠구나. 그렇게 어머니와 전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무렵 새아버지와 새여동생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만들어준 목각 인형을 꼭 안고 갔는데 새여동생은 인형이 마음에 든다며 제 허락도 없이 들고 가버리더군요. 그건 내 건데. 엄마, 제가 제 인형을 가져갔어요. 이 인형? 아, 그거 나무 토마? 그거 뭐 좋다고 아직도 들고 다니니. 그냥 동생 줘라. 넌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얘도 아니고 인형을 갖고 놀아. 어머닌 동생에게 선물로 주라며 억울해하는 절 모른 척 하셨어요. 손대탄 목각 인형이었지만 밤마다 제 외로움을 함께 해준 소중한 인형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기도 했고요. 새아버지 내에서 사는 건 정말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은 툭하면 제 물건을 빼앗고 저를 밀치고 괴롭혔죠. 어머니가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으니 새아버지 역시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아, 배불러. 진짜 잘 먹었다. 아빠, 역시 난 그 집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물냉면도 맛있고. 다음엔 우리 꼭 소갈비살 먹어요. 다음 우리 딸 생일에 먹으러 갈까 그럼? 당신 어때? 그 집 꽤 괜찮았지? 나도 정말 너무 잘 먹었어요. 우리 막내가 수학경시대에서 상 받은 덕분에 아줌마도 포식했네. 무슨 일인지 늦은 저녁까지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길래 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주방에 서 있는 제가 안 보였는지 나란히 들어온 셋이 저녁으로 고기를 먹고 온 얘기를 한참 나누더라고요. 저를 까맣게 잊은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함께할 생각이 없는 건지 저는 일부러 제가 주방에 서 있다는 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라면 끓이는 냄새가 거실까지 풍겼는지 새 여동생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있었네? 그거 뭐야? 라면 끓여? 나 고기 먹고 와서 속이 느끼한데 한 입만. 아, 고기 먹고 왔어? 셋이서? 나 집에 계속 있었는데. 어머니는 한급하게 달려와 제 입을 막았어요. 아니, 미진이가 공부 잘한다고 상까지 받아왔잖아. 그래서 선물 겸 밥 한 끼 먹었어. 넌 주방에 있으면 인기초보 좀 내지. 사람 깜짝 놀라게. 어머닌 도리어 절 혼내셨고 새 여동생은 저 보란 듯이 제가 끓일 라면을 후루룩 후루룩 먹어치웠어요. 저는 방으로 달려와 이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새 식구의 웃음소리를 홀로 들으면서요. 시간이 흘러 20살이 된 전 대학에도 가지 않고 곧장 집을 나왔어요. 더는 그 집에 살 이유도 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머물 시간은 제겐 지옥 같았거든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고시원을 구했고 곧장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가방을 챙기는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 대신 여기서 나가는 순간 다신 못 들어올 줄 알아. 알았어? 새 여동생은 옆에서 자기 방이 하나 더 생겼다며 좋아하고 있고 새아버진 거실에 누워 낚시방송을 보고 계셨죠. 저 하나 없어도 이상할 게 하나 없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껴있는 게 더 낯선 그림이었죠. 저는 곧장 고시원으로 향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렸어요. 3교대도 모자라 야근 특근에 먼저 자원했고 주말 근무도 웬만하면 쉬지 않고 달렸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제 아픔까지 사랑해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민 씨, 저 가족도 없고 가방끈도 짧아요. 밖에 나가면 대학에 다니는 예쁜 아가씨들이 넘치는데 제가 왜 좋아요? 그 아가씨 열드럽을 줘도 지숙 씨만 못합니다. 요즘 다 겉멋만 들어서 사치하는 여자들 뿐이지 지숙 씨처럼 생활력 강하고 성실한 여잔 처음 봤어요. 제가 알고 보니 성실하지도 않고 맨날 기우로만 피우는 여자면요? 아닙니다. 제가 알죠. 지숙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요.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지숙 씨를 지켜봐왔습니다. 저 지숙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이 남잔 저에 대해 어떻게 확신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모르면서. 남자가 하도 단언하니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 저는 이 남자의 눈에 비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우린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죠. 그 남자 이름은 박종민. 박씨 집안 3대 독자로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해 일찍 돈이라도 벌자 싶어 공장에 취직한 경우였어요. 전문대를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집에서 등록금을 싸들고 다니며 겨우 졸업시킨 거라 하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대학에 나온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하나라도 집에 있어야 체면이 산다면서요. 하지만 불행히도 남자친구의 연인은 고졸인 저였고 첫 만남부터 절 탐탁지 않아 하셨죠. 아니, 요즘은 다들 전문대라도 나오던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대학 갈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엄마, 저도 전문대 학위 겨우 하나 딴 거잖아요. 왜 학벌 가지고 그래요? 그거라도 있는 거랑 아예 고졸이랑 같아? 넌 가만히 있어. 아니,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그때 제 부모님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둘러대야 하는 건지 정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어차피 알게 될 거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했죠? 그게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성인이 된 이후론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모로 참 신기한 아가씨네. 어머니하고는 왜 연락을 안 해요? 그것도 집안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새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아유 참,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일단 밥은 다 먹고 가요. 우린 이만 일어날게요. 어머님. 어머님이라 부르지 마요. 누가 어머니야? 아가씨 친어머니께 가서 나 그렇게 불러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그렇게 저를 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진짜. 지숙씨 미안해요.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남자친구도 황급히 부모님 뒤를 쫓아서 떠났고요. 큰 식당에 홀로 남은 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 나왔어요. 그렇게라도 한 끼 저녁값을 아껴야 했거든요. 이후 몇 번이나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정사정했지만 여전히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고 남자친구는 결국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고시원에 찾아온 남자친구와 한 평짜리 방에 나란히 누워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대학에 보내준다고 했고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비싼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제가 대학에 가는 일도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는 일도 없겠지만 둘이 있으니 꼭 다 이룬 것 같다 행복했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집안 망신이라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배가 더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려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돈 자리가 공석이면 창피하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호통을 치셨죠? 그날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 지숙이에요. 네가 무슨 일이냐? 다시는 안 보고처럼 나가더니만. 왜? 돈 떨어졌어? 그게 아니고요. 나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나 아이도 가졌고요. 그래서 뭐? 난 이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결혼을 하든 말든 너 알아서 하도록 해. 네 발로 집을 나갔으면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전화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젠 정말 엄마를 지워야 될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요.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렇게 냉정하게 나온 엄마를 보며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전 엄마를 포함한 제 모든 가족들을 가슴속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 외롭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개월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낳았고요. 시댁살이 하면 눈칫밥 먹는 일상이 다시 시작됐지만 저에겐 아들도 있고 든든한 남편도 있으니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너무나 예뻐했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은 공장을 관두고 시부가 하던 사업을 배우러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종일 집에서 아이를 보고 시모의 시중을 들며 그럭저럭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어요. 시모는 날마다 절 무시하셨지만 자라오면서 하도 무시를 받아서 그런 걸까요? 이 정도 구박은 참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말귀를 알아먹을 나이가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시모는 날마다 제게 부모 없는, 부모에게 못 배운 이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의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다는데 왜 엄마는 없어? 엄마가 왜 부모가 없어? 엄마도 있지. 근데 왜 할머니가 맨날 엄마한테 부모 없다고 해? 그리고 나한테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엄마 거짓말쟁이. 아들의 말은 크나큰 충격이었어요. 어느새 자라 시댁에서 절 비난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는 툭하면 제게 달려와. 엄마 왜 대학교 안 갔어?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들었어? 할머니가 엄마 가방가 짧아서 그렇다는데? 엄마한테 뭐 물어보지 말래. 어차피 모른다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그날 처음으로 시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 있어요. 저에겐 어떤 말씀 하셔도 괜찮은데요. 준서 앞에서 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뭘 조심하냐?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부모 없고 가방끈 짧은 거 맞지 않니? 애가 자기 엄마에게 뭐로 알겠어요. 그런 말씀은 아예 없는 데서 해주세요. 그게 할머니가 돼서 손주한테 할 소리세요? 제발 생각 좀 하시고 말씀해달라고요. 아이고, 너도 애한테 창피한 모양이구나. 그래, 너도 부끄러움을 아는 애였어. 그동안 아무리 타박해도 찍소리를 안 하길래 난 네가 눈치도 염치도 없는 애인 줄 알았지. 어머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어요. 전 뭐 사람도 아닌가요? 저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봐라. 그때 지우개하고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마음이 약해서 탈이지, 탈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라고요. 그런 어머님 아들 뭐 그렇게 잘났는데요. 저랑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다 만난 거잖아요. 전문대 졸업증이요? 저라고 그거 못 딸 줄 아세요? 그럼 나가서 하나 따오지 그러냐?
당장 나가서 그 이혼했단 부모도 모셔오고 대학 졸업장도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 무시 안 한다. 왜, 못하겠냐? 시모는 절 벼랑 끝까지 내몰았어요. 시모와 저의 싸움 소리가 커지자 아이가 전화를 했는지 남편이 황급하게 달려왔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머니께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당신도 알잖아. 그동안 어머님이 나 얼마나 무시했는지. 근데 자꾸 애 앞에서도 그러시니까 내가 속상해서 한 말씀 드렸어. 당신, 어머니 이러시고 다 감안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동안 아무 말 없길래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뭐?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그동안 참은 거야. 이 악물고 내가 참은 거라고. 내가 진짜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 나 잘못 본 거야. 우리 이혼해.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신답지 않게? 남편은 제가 원하는 기준을 미리 만들어두고 항상 저를 그 틀 안에 밀어넣던 사람이었어요. 매번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요구하는 게 많았죠. 저는 유년 시절에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제 아들에게도 그런 기억을 심어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결국 제게 손찌검까지 했네요. 당신 지금 나 때렸어? 네가 사람 열받게 하잖아. 부모님 집에 다 계시는데 어딜 나가겠다는 소리래. 맞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야? 연애 시절 수줍게 제 앞접시에 음식을 놓아주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뻘건 얼굴이 갈수록 절 위협하더라고요. 한 번의 손찌검은 2번이 되고 3번, 4번, 10번이 되더군요. 전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용서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찌검을 당하던 날, 전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저는 곧장 경찰에 마지막으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애 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파고뿐이었죠.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한동안 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중처벌돼 법정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시댁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서 매일 판사님께 반성문을 써서 제출했어요.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일 텐데요.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궁리만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시모는 날마다 절 찾아와 남편을 용서해 주라며 울면서 빌더군요. 한 번도 따뜻하게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주지도 않던 사람이 그때는 세상 따뜻하게 절 불러주더군요. 며느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구치소에서 지금 반성 많이 하고 있단다. 한 번만 더 손찌검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제발 빼내줘. 이렇게 부탁한다. 한 번도 절 며느리를 생각 안 하시더니 이럴 때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시네요. 필요한 거요? 네, 있습니다.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다신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거절을 하자 어느 날부터는 회유가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혼하면 양육권을 절대로 못 준다는 거였죠. 우리 귀한 손주 저한테 절대 보낼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이 판사도 아니고 그걸 왜 본인이 정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남편은 얼마간의 구치소 생활을 했고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고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었어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던 날 저는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나 가방끈 짧다고 무시했지? 당신은 좋겠다. 가방끈도 길고 이제 호적이 빨간 줄까지 그어지겠네.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또 맞으려고? 때려봐. 어디 또 때려봐. 그땐 다신 사회공개 못 맡게 해줄 테니까. 그게
한동안 제가 평생을 함께할 결심을 했던 남자이자 아이 아빠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위자료를 잘 주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위자료가 입금되지 않더라고요. 소문을 들어보니 무슨 투자를 한답시고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가 잘 안 풀리는지 양육비를 입금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노름에도 손을 대는 것 같고 아는 형님과 이상한 사업을 한다고 집안 돈을 다 끌어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는 얘가 구치소에 갔다 오더니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며 여전히 저를 저주하고 있다는군요. 사람이 참 안 변하죠. 진짜 아들을 고치고 싶다면 여전히 절 욕할 게 아니라 아들을 혼내야 맞지 않을까요? 아마 그 집안 식구들은 평생 제 탓이나 하며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겠죠. 아이와 그렇게 단둘이 시댁에서 벗어난 전 당장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나이는 아직 젊었지만 딱히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우느라 한동안 집안살이만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서 시모와 싸우고 이 난리를 겪기도 했고요. 하지만 배운 거 없는 애 엄마에게 이 사회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식당, 청소일을 전전했지만 최저시급을 받기도 힘들었고 심지어 월급을 떼먹히기도 일쑤였죠. 저에게 호의적이던 사장님들도 제 사정을 듣고 난 후로 태도가 아예 변하더군요. 지숙씨, 오늘 마감 좀 해주고 가. 괜찮지? 아, 사장님, 제 아이가 집에 혼자 있어서 얼른 가봐야 해서요. 아이, 그거 몇 시간 혼자 있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낫지 안 그래? 요즘엔 돈 없는 엄마가 제일 나쁜 엄마야. 그럼 부탁해. 사장은 제게 식당 마감을 맡겨두고 번번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 때문에 아이는 어린이집에 제일 먼저 갔다가 가장 늦게 돌아오는 아이가 되었죠. 어머님, 매번 이렇게 늦으시면 곤란해요. 선생님들도 퇴근하셔야 하는데 준서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맨날 기다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일이 바빠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사정은 알겠는데요. 준서도 매번 지가 죽어있고 아이 정세 안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아이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날도 해가 다 져서야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제가 물었어요. 준서야, 엄마 바빠서 싫지. 어린이집에 매번 마지막까지 있잖아. 싫어. 선생님들도 나 때문에 집에 못 간대. 엄마가 미안해. 준서 아빠한테 가고 싶어? 아니, 아빠 싫어. 아빠가 엄마 울렸잖아.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아빠 맴매해줄 거야. 야, 우리 준서 많이 컸네. 이제 엄마를 지켜준다고도 하고. 엄마 우리 아들 있어서 든든한걸? 엄마가 돈 버는 사이에 컸어. 이것 봐, 나 많이 컸지? 아이는 폴짝폴짝 뛰며 제 손을 이끌었어요. 아이가 제가 못 본 사이 훌쩍 커버려 절 떠나는 건 아닌지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없던 빈자리를 탓하면 너무나 슬플 것 같았어요. 아이를 위해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전전한 끝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하는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죠. 아침 8시 출근이긴 했지만 오후 4시면 일이 끝나서 아침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찾아오면 좋을 것 같았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일에 비해 시급도 꽤 센 편이었어요? 여기 아줌마, 이거 다 치워. 여기 손님 동선이라 엉키잖아. 하지만 역시 대가 없이 좋은 직장이 있을 리 없었죠. 마트 사장 내외는 직원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어요. 언뜻 보면 좋은 급여 조건인데 자꾸 직원이 바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밖엔 비 오네. 아이 물건 빨리 안으로 들여. 저거 비 맞으면 팔지도 못하고 큰일이니까. 저 박스를 저 혼자 다요? 우비라도 입고 할게요. 아유, 우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빨리 안 움직여?
내가 아줌마만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미치겠어. 결국 그날 혼자비를 쫄딱 맞고 박스를 옮기느라 저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열이 펄펄 끓는데도 쉴 수가 없어 꼼짝없이 마트에서 물건을 날라야 했죠. 몸이 축축 늘어져 손에 힘도 안 들어갔지만 사장 내외가 어찌나 사람을 재촉하던지 엉덩이 한번 의자에 붙일 수가 없었어. 제가 자꾸 주위를 맴도니 그나마 있던 의자도 사장 내외가 치워버렸네요. 마트 직원들은 그날 이후로 밥도 아예 서서 먹게 되었죠. 사장 내외는 저 때문이라고 말했는지 그날 이후로 한동안 직원들의 저를 향한 원성이 자자했어요. 아니, 지숙신 사모님 성격 알면서 왜 괜히 건드려. 공연히 우리만 서서 밥 먹게 생겼잖아. 죄송해요. 그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씩 쉬려고 했더니 그게 안 좋게 보였나 봐요. 지숙씨가 그러면 피해보는 건 우리 전부라고.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잘 좀 합시다. 사장 내 눈치뿐 아니라 직원들 눈치까지 보여 쉬는 시간이 되어도 전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꼭 참고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제 의지를 무너뜨릴 사건이 터졌지만요. 지숙씨, 이리 와봐.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아니, 이거 왜 시제가 안 맞아? 계산이 안 맞잖아. 남자 사장은 여사장보다 얼굴 볼 일이 적었지만 한 번씩 올 때마다 직원들을 아주 쥐잡듯이 잡고 사라지곤 했어. 그날은 아마 타켓이 저였나 봐요. 아니, 이거 3만 원이 비잖아. 이거 지수씨가 계산 보던 거 아니야? 제가 보긴 했는데요. 저는 시제 다 계산하고 물러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사장이 내가 계산이 틀렸을 거라고? 이거 완전 웃긴 아줌마네. 네? 아니, 사장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전 분명히 시제 맞춰놨는데 그러시니까 여기 와서 아줌마가 직접 세봐. 맞는지 안 맞는지 세보라고? 사장의 기세에 눌려 돈을 계산해보니 딱 3만 원이 비더라고요. 정말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들 지경이었습니다. 사장은 계속 절 몰아붙이며 급기야 절 도둑 취급했어? 아줌마 혼자 액 키운다고 그러던데 슬쩍한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계산대 손을 내? 네?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래요? 전 정말 아니에요. CCTV 돌려보시면 알잖아요. CCTV 돌려서 증거 잡으면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줌마 콩밥 먹일 거야.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그러니까 기회 줄 때 불어. 아줌마가 훔쳤지? 3만 원이면 애 고기도 사 먹이고 장도 볼 수 있으니까 욕심 났지?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사장님이 지금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생사람 잡으시는 거 아니냐고요? 사장과 제가 입씨름을 하고 있으니 연락을 받은 사모까지 달려오더군요. 왜?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아니, 이 아줌마가 돈을 훔치고 딱 잡았대잖아. 뭐? 돈을 훔쳐? 너 미쳤어? 당장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저 진짜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 무고죄예요. 그건 아세요? 제가 억울함을 피력하던 그때 벼랑간 뺨에 불이 난 것처럼 열이 났습니다. 화를 못 참고 날뛰던 사모가 급기야 제 따귀를 때린 거였죠. 어찌나 세게 쳤던지 눈에 별이 다 보일 정도였어. 짝 소리와 함께 제 얼굴이 돌아가자 술렁거리던 마트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잘한다 하니까 누굴 우습게 보고 기어올라? 하여튼 못 배우고 집안이 천한 것들은 손버릇도 안 좋아요. 전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주저앉고 말았어. 그리고 이대로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겠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우당탕 소리가 나면서 플라스틱 바구니가 와르르 쏟아졌어? 누군가 바구니를 발로 차고 들어온 거였죠. 이건 또 무슨 난리인가 했더니 웬 노신사께서 달려오시더니 사장님의 멱살을 잡고 올리셨습니다. 전 처음엔 이게 무슨 광경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전 그 노신사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감히 누구 얼굴에 손을 대? 남의 집 귀한 딸 얼굴을 때려? 내가 이 꼴을 보고도 네 놈들 가만둘 것 같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직원들한테 갑질을 해, 갑질을. 아니, 어르신은 누구신데 갑자기 이래요? 이거 안 놔요? 경찰 부를 겁니다. 아니, 아저씨, 우리 남편 놓지 못해요?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말쑥한 정장 차림의 어르신은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간 것도 잊은 채 계속 사장의 멱살을 잡아들었어요. 당장 경찰서에 가자며 덩치 큰 사장을 끌어당기는데 그 나이에도 기골이 장대하시더군요. 제가 어르신을 붙들자 어르신은 제 몸이 다 울리도록 울부짖으며 소리치셨어요. 나도 잔소리 한번 안 하고 키운 귀한 내 딸이야. 근데 감히 네 놈이 내 딸을 모함해? 손찌검을 내? 아버지? 지수가, 우리 지수가, 너 괜찮아? 어디 보자.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여기를 어떻게? 아버지? 참, 아주 웃기는 집안이네. 아저씨랑 딸이랑 사이좋게 경찰서 가시면 되겠네. 딸은 도둑, 아버진 폭행범. 귀한 내 딸을 모함하고 아직도 뻔뻔하구나. 당장 CCTV 돌려봐. 내 딸이 결백한 건 나도 알고 하늘도 아니까.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CCTV를 재생하려고 했어요. 뭐가 저렇게 당당한지 누가 보면 꼼짝없이 제가 범인인 것 같았죠. 사장이 한참을 구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가 사장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가만히 있어봐. 왜? CCTV 돌리면 바로 나올 텐데. 아니, 일단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왜 그러는데? 그거 3만 원 비는 거지? 그거 내가 그런 것 같으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사모는 작게 말한다고 사장에게 귓속말을 했지만 워낙 사모에게 집중하고 있던 순간이라 저와 아버진 그 말을 듣고야 말았죠. 뭐야? 지금 당신이 가져간 돈을 우리 딸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그게 맞아? 그제서야 남 사장은 뭐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건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계산 착오가 좀 있었네요. 오해가 좀 있었어요. 됐고 당장 경찰 불러. 오해고 자시고 그건 경찰 양반들이 판단해 주겠지. 내 딸을 손찌고 마구 협박했겠다. 그것도 CCTV 돌려보면 다 나오겠네. 아버진 더 이상 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곧장 경찰을 불렀어요. 결국 우리는 피해자로, 마트 사장 부부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 사장 부부는 저를 폭행한 게 인정돼 나중에 벌금을 맞고 말았죠. 아버지 또한 역사를 잡았기에 쌍방으로 인정이 돼 벌금을 내셔야 했고요. 참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억울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진 절 보호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는데 역사를 잡았단 이유 하나만으로 벌금을 내야 하니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아버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치수가 너 괜찮니? 겉옷은 어째서? 날이 추운데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 그러시더니 본인의 자켓을 벗어 저 어깨에 덮어주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왜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20년이 넘게 한 번은 안 찾아주시더니. 저는 원망과 반가움을 가득 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곧장 외국으로 갔다.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길래 돈 빨리 많이 벌어서 그 집안에서 널 데려올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 한참 뒤에 다시 그 집을 찾았지만 이미 이사를 하고 네 엄마도 재혼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이 못난 애를 용서해다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버지, 아니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외로웠다고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저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세요? 나도 아빠가 있었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아빠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려고도 했고요. 그래. 네 애비가 미안하다. 우리 딸도 이렇게 훌쩍 커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구나. 이 애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우리 딸,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다. 긴 세월 절 혼자 버려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우리는 이내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다 녹아내리게 한참이나 그렇게 눈물을 흘렸네요. 느추한 집이었지만 아버지를 모셔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 밤새 나누었어요. 건설 노동자로 중동 유럽 등등 전 세계를 떠돌았다. 다행히 몫으로 인정을 받아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그게 다란다. 네가 없는데 내가 돈을 벌어서 뭐하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하겠니? 왜 새로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지내셨어요? 우리 딸이 있는데 새로운 자식도 아내도 필요 없었다. 오직 너만 보고 싶었어. 한국엔 작년에 들어왔는데 이제야 이렇게 널 만지고 네 목소리를 듣는구나. 아버진 작년 한국에 들어와 계속 저만 찾아 헤매셨다고 했습니다. 옛 동네도 가보고 옛 학교까지 찾아가 봤지만 제가 새아버지 집을 나오면서 번호도 바꾸고 잠적을 해버려 쉽게 절 찾을 수 없었대요. 이제 그랬다. 이제 그랬어. 널 만나고 우리 손주 얼굴까지 봤으니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자 이렇게 만났는데 오래오래 함께 해주셔야죠. 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아버진 제 말에 대답은 안 하시고 빙그레 웃기만 하셨어요. 전 아버지의 그 미소를 알아요. 아버진 곤란하거나 당황했을 때 그렇게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면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내가 말이다. 사실 너에게 괜히 찾아 부담 줄까봐 말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아버진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가 바로 암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암 판정을 받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였어요. 이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절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거였어요. 아버진 엄마와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 고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가 그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쯤이 되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였죠. 전 어느새 늙은 아버지를 꼭 안고 말씀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만 우세요. 이젠 제가 아빠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우리 희망을 가져봐요. 제가 항상 옆에 있어드릴게요, 아빠. 그래, 고맙구나, 고마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찾아올걸. 난 네가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찾아오면 네가 날 반겨주지 않을 줄 알았어. 자식 벌어놓고 왜 찾아왔냐며 외면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네 주변으로 얼마나 배회했는지 몰라. 오늘은 용기 내서 가볼까. 그러다 주저하고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항상 똑같았단다. 그런데 네가 마트 사장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더구나. 그래도 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몰라.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구나. 아빠,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이젠 절대로 아빠 손 놓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일을 관두고 아버지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외국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대장암 3기였습니다. 전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아버지 몸에 좋은 거라면 지방까지 내려가 몽땅 사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버섯이 대장암에 그렇게 좋대요. 제가 부탁드려서 제일 좋은 놈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거르지 말고 다 드세요. 우리 딸 덕분에 이 아빠 100살까지 너끈히 살겠다. 중간중간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지만 아버진 다행히도 잘 버텨주셨습니다. 마치 제 손을 다시 놓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다행히 하늘에서도 제 정성을 알아주셨는지 아직까지 아버진 살아계십니다. 완치 판정을 받지 못하셨지만 꾸준히 건강을 챙기시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꾸준히 잘 관리하고 계세요. 의사 말론 좋아졌다가도 한순간에 악화가 돼서 위험할 수 있으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같이 살며 아버지 건강만을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차려주셨거든요. 제가 일이 바쁠 땐 아버지가 저희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답니다. 할아버지, 나 또 비행기 태워줘. 또. 얼마든지 태워주마. 말만 해라. 어디 가고 싶니? 미국 갈까? 유럽 갈까? 넌 이제 초등학생이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허리 아프게. 안 되긴. 얼마든지 태워주마. 그러라고 있는 게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아버지 제일 좋아. 우리 아이도 전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저처럼 눈치 보고 주눅이 들어있더니 이제는 제법 목소리도 커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겐 힘센 할아버지가 있다면서요. 가끔은 잠든 아버지와 아이를 보면 제가 이 행복을 누려도 되는지 이 행복이 또 금세 깨지는 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저는 항상 행복을 꿈꾸던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고통을 맛봤거든요. 평생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은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제 손을 든든하게 잡아주니 꿈처럼 행복하고 또 꿈처럼 믿기지가 않는답니다. 설사 언젠가 깨어줄 꿈이라고 해도 우리 가족의 손을 놓지 않고 오래도록 이 행복 속에 살고 싶어요. 아버지도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시간이 흘러 우리 아들이 다 자란다면 이 엄마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가정사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재밌지만은 않은 얘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도 있고 아픔이 있으면 반드시 행복도 찾아오기 마련이라고요. 저는 제게 어렵게 찾아온 이 행복에 감사하며 제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딸이자 우리 아들의 엄마로도요. 여러분들도 혹여 가족에게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다면 언젠가 그 아픔이 다 나